2026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12,000세대, 내년은 10,000세대, 2028년 8,000세대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추세라면 다시 아파트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집을 더 안 팔게 될 것이다. 서울의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평균은 14억입니다. 저는 서울의 수도권은 앞으로 10년 이상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항상 뭐 86%의 확률, 이렇게 이제 확률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서울 집값도 이제 그동안 항상 우상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빠질 때마다 이제는 끝났다 했지만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또 가고, 지금은 이제 9억에서 15억 사이 막 관악구, 노원구도 막 다시 막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났나 보다 하면 어김없이 또 막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걸 보여주죠. 네. 우리나라 서울시의 주택 매매 추세인데, 서울의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97년도 IMF 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프 추세가. 이 그래프 보여주는 게 이게 회귀 분석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이렇게 89%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예산처 장관이 이제 분양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밸리 네. 아파트, 원펜타스. 이번에 이해운 장관이 이제 물론 낙마했지만 아주 좀 머리를 비상하신 것 같아요. 그죠? 50평을 30억에 분양받았고 시세는 한 90억 정도 하더라고요. 차익이 60억 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한강 이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한 30억 정도 평균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밸리 아파트 19억, 20억에 분양했습니다. 저는 이해운 장관이 얘기했던 게 저거죠. 부양가족 수. 본인과 자녀, 아들 결혼했지만 아들을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제 가점 3명과 보시면 5점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수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은 만점 받았습니다. 15년 이상 가입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나 본인이 빨리 부자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돼야 되겠고, 무주택 기간 만점 받았습니다. 32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강 이남의 아파트는 무조건 분양받아야 되겠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서울의 집값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평균은 14억입니다. 월급장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그런 돈인데요. 이거를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한강 이남의 분양을 받는 거. 제가 살고 있는 둔촌 주공, 우리가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이었는데 그게 2022년도 미분양이 났을 정도로 대거에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지금 한 작년에 2025년도에 한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은 한 8%라고 하지만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100%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70% 올랐습니다. 지금 수요 억제 정책, 집을 사게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25억 이상 아파트는 2억만 대출해주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대출만 해줍니다. 네. 정상적으로 중도금 대출 다 막아버려서 집을 못 사게 하니까 돈 있는 부자들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또 떼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잘못됐다 저는 보고 있고, 아파트를 과거처럼 정상화 좀 시켜달라. 우리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도 대출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부자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번 보시면 2026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12,000세대, 내년은 10,000세대, 2028년 8,000세대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추세라면 다시 아파트가 크게 오를 것이다. 정부가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이제 다시 면제하는 걸 해보해서 지금 82%까지 세금을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집을 더 안 팔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중과세를 다시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 원칙입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더 많은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집을 짓게 해야만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건데, 대출을 억제하고 돈을 안 빌려줘서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은 집값을 올렸던 문재인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 부동산 쪽에서도 세금이든 어떤 규제든 그냥 OECD 평균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상을 바랄 필요도 없고, 그냥 양도세 많이 하면 20, 30%.
취득세 뭐 거의 없고 보유세 뭐 한 0.5에서 1%.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시장 경제로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이쪽도 참 안 되네요. 서울의 집값 한번 보세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 수도권 55%입니다. 네. 지금 62% 광역시고 전국은 한 68%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이하 이제 밑에는 대구 뭐 부산 뭐 지방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수도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천만 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절반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반은 집이 있고 절반은 집이 없다. 이와 같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서초구의 평균 집값 28억 30억이고 도봉구가 서울에서도 7배 차이 납니다. 지금 가장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반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K자입니다. 오르는 집은 계속 오르고 도봉구라든지 도봉구 밑에는 이제 서울 지방의 집값이 되겠죠. 그죠? 서울의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 저는 정부가 꾸준한 주택 정책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좀 한번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또 경영학부 교수님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경제라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이제 많이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 텐데 이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수요와 공급으로 맨날 싸우거든요. 뭐 공급 충분하다, 아니다 부족하다. 그럼 지금 상황은 그럼 공급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서울의 평균 이제 올해 입주해야 물량이 12,000세대 정도고 네. 10,000세대 정도입니다. 서울의 평균으로 필요한 세대는 한 5만 세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5만 세대, 8만 세대까지 분양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연평균 5만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된다. 한번 보시면 서울의 입주 아파트 물량이 5만 세대 정도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한 5만 세대가 평균 필요한데 2026년, 2027년 만 세대밖에 안 됩니다. 2028년은 8천 세대로 급감을 합니다. 네. 서울이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허락을 하고 유지했어야만 이 5만 세대가 되는데 재건축을 막아버린다든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마 금년도 내년 2028년 집값이 아주 크게 오를 것이다. 그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더 걱정인 거는 지금도 공급을 해야 8년, 9년, 뭐 30년 이때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공급이 없어요. 그렇죠.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짓는데 10년 걸립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것을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평균 짓는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은 허가 평균, 받고 하는 거 뭐.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서울의 엄마아파트 재건축이 이제 허락이 됐는데 이주가 203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 이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럼 짓는데 합치면 한 15년 뒤에 이제 입주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는데 워낙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겁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굽겠다.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아주 경제학자인 저는 아주 너무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미국의 연방 정부는 집값이 급등해서 어떤 정책을 했는가 하면 연방 정부가 미국의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지 않겠다.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부도 집값이 급등할 때 좀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고 건설회사와 건축회사가 알아서 공급을 좀 해라.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어쨌든 막 너무 과도하게 양도세를 올리겠다, 보유세 하겠다, 세금 정책부터 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니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고 더 풍선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가격을 잡는 게 뭐 수요를 누르는 것도 있겠지만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잡는 것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급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필수제입니다. 저는 아파트나 부동산 필수제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의 지금 현재 한 65%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네. 20%는 빌라, 그다음에 뭐 한 10%, 5%는 뭐 상가주택, 오피스텔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때 재건축을 허락을 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막았더니 100% 오르는 겁니다. 집을 못 사게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해서 집값을 100%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대출을 해주지 않는 정책. 지금 25억 이상은 2억만 대출해주고
15억 이하는 6억 대출해주면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10억을 구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느냐. 둔촌주공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게 18평은 6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계약금 1억이죠. 20%니까 1억 2천만 원만 넣으면 중도금은 다 대출해 줬습니다. 그럼 잔금은 전세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자기 돈 1억을 가지고 지금 6억짜리 그 둔촌주공이 지금 16억 정도 됐어요. 한 10억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자가집을 마련하게 해줘야 되는데 15억까지만 6억을 대출해주면 10억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5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서민들이 10억을 마련해서 집을 사겠느냐. 정말 돈을 가진 부자들만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과거처럼 빨리 좀 계약금만 넣으면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달라. 서민들이 자가집을 마련하게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대출을 특히 이제 뭐 청년 세대들한테 해주는 거는 또 미래를 담보 잡혀가지고 이제 뭐 빚쟁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려야지 왜 집값을 유지시키려고 계속 대출을 해주냐 이 논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필수제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가 인상률하고 똑같은 거죠. 물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2%씩 정상적으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수도권은 앞으로 10년 이상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부동산이 왜 오르느냐? 출생률은 낮아지는데 우리가 평균 연령은 90세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90세인데 지금 혼자 살고 계시고 네.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한국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은 정확하게 275만 명, 280만 명 정도 됩니다. 대구 인구 250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이제 농촌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280만 명이나 한국에 살고 있고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고 또한 혼자 사는 사람 단독 세대주가 한국에서 지금 42%입니다. 지금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삽니다. 세대주가 계속 분리가 되고 늘어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년 이상 서울의 집값은 오른다. 당분간은 서울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청년 세대든 아니면 뭐 소득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좀 현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출을 안 해주면 사실 집을 살 수가 없으니 그럼 결국에 전월세를 가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전월세도 공급이 안 되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 세대를 위하는 걸로 정책이 보이지만 사실은 청년 세대들이 더 고통받는 구조로도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정부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시장 경제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시장 경제에 맡겼던 이유는 집값이 급등했을 때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더 많은 집을 지어서 집값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 가격의 가장 좋은 정책은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에 5만 세대가 매년 입주를 했기 때문에 5만 세대 정도는 공급을 한다 그러면 낮아지겠지만 앞으로 26년, 27년, 28년 만 세대밖에 공급을 안 하는데 집값이 안정이 되겠느냐. 저는 아마 크게 오를 것이다. 이제 그게 제일 큰 걱정인데 네, 우려가 됩니다. 저는 걱정이 그럼 좀 28년까지 그러면 만 이렇게 하면 3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한 12만 세대가 공급돼야 되는데 3만 세대 공급되는 거면 9만 세대가 누적으로 모자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더 빨리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5만 세대가 아니라 막 7만 세대, 8만 세대, 10만 세대를 계속 공급을 해줘도 평균을 따라가는 건데 이게 늦어지면 언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아니면 서울에 이제 집을 못 사면 이제 경기도라든지 또 더 멀리 출퇴근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세대가 됐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미국 같은데 제가 출장을 갔다 왔지만 20세가 넘으면 다 나가더라고요. 진짜 스스로가 알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스스로가 집을 찾아서 나가고 미국도 집값은 비쌉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일관성 없게 확 올리고 그렇지는 않더라.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 가장 큰 느낀 건 이유는 사람들이 왜 자꾸 미국에 많이 가느냐 이랬더니 정말 국토가 너무 넓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더라.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미국의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세계 1등에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 경제에 부동산에 좀 맡기고 또 모든 사회 경제 정책도 좀 시장 경제에 맡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떠한 뭐 택시 기사를 보호한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켰다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게 어떠한 지역을 보호하고 어떤 직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시장 경제로만 가면 그러면 또 이제 뭐 계속 뭐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또 반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이제 정부가 도시 내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서 이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LH 공사가 이제 하는 게 그거죠. SH 공사, LH 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30% 정도는 차익을 좀 내서 분양을 통해서 자기들도 차익을 얻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서민들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정책이고. 저도 임대 아파트에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 저기 거여동에 하고 뭐 이렇게 뭐 일산의 문촌마을 이런 데서 많이 살아봤는데 저도 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절대 청약 통장을 해약하면 안 됩니다. 청약 통장은 예금된 금액의 95% 대출해 줍니다. 절대 해약하지 마라. 청약 통장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15세부터 청약 통장을 넣어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약 통장을 15세가 자녀가 됐다 그러면 돈이 있다면 10만 원씩 넣어주시고 없으면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자녀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넣었으면 좋겠고 300만 원만 넣어놓고 더 이상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1,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32평은 300만 원 600만 원은 38평 이렇게 평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여유가 있으면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시고 돈의 여유가 없으면 2만 원만 한 번만 넣어주시다. 그래서 또 만약에 300만 원 있다 그러면 해약을 하지 말고 은행에 가면 자기가 가입한 은행에 가면 그 청약 통장 3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95% 3927이면 280만 원 빌려줍니다. 네. 95% 대출해 주는데 그걸 왜 해약하느냐. 여러분이 가입한 300만 원짜리 청약 통장은 10억 원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 집 내가 6억에 분양받았거든요. 네. 지금 한 16억 합니다. 10억 벌은 겁니다. 근데 결론은 300만 원짜리 통장이 저한테 10억을 벌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300만 원짜리 청약 통장 하나가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이 보통 이제 자기 집이 좀 만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집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럼 좀 뭐 사야 되는 구조인가요? 뭐 대출도 안 되긴 하지만. 저는 한강 이남의 분양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거긴 하남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지만 제일 작은 거 하면 됩니다.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뭐 18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8평이라든지 32평도 한 30% 추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00번 정도 경쟁률이 뭐 500대이잖아요. 500번 넣는다. 저는 각오로 500번 넣었어요, 진짜. 네. 500번 넣었는데 한 5번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청약 통장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본인, 배우자, 장인, 장모, 엄마, 아버지 다 청약 통장을 다 가입시키고 이것이 가입되고 당첨되죠. 3년이 지나면 또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청약 통장을 활용해야 되겠고 청약 통장을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럼 부모님 통장을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청약제도 통장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한강 이남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차익이 뭐 10억에서 30억 나는 거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저는 지하철 종점, 제가 살고 있는 3호선 종점, 오금동이나 5호선 종점, 거여, 마천, 네. 하남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에도 제가 살아봤지만 한강 이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의 아파트 청약 통장을 하시고 통장만 가입했다고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LH공사, SH공사, 청약홈 이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청약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한국 경제와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결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시장 경제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정부가 개입하다 보면은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내가 잘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제 시총 1위 샀다가 막 한 3년 물리면 올라가기 직전에 또 파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번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